안녕하세요. 참 별의별 일이 제 인생에 다 생기네요. 아마도 저처럼 엄청난 일을 겪은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70년생 개띠고요. 어렵게 살아왔어요. 남편이라는 놈과는 선을 봐서 결혼하게 되었고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사람과 결혼하기 싫어서 가출하고 난리 쳤었던 게 생각이 나요. 양가 어른들과의 인연 때문에 결혼을 거절할 수도 없었고 거의 억지로 하게 된 결혼이었죠. 아마도 제 나이대 사람들은 다 공감할 것 같네요. 제가 결혼하던 해에 우리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저는 최고로 힘든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매일 술을 마시고 사람들과 호탕하게 노는 것을 좋아했죠. 심지어는 제가 만삭이라서 아이 낳기 일주일 전에도 집에 친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이, 녹두전 좀 해봐. 분위기 깨지지 않게 빨리빨리. 형님, 아무리 그래도 임산부한테 시키는 게 차라리 제가 할게요. 되려 저희 남편보다 남편 친구들이 제 눈치를 보면서 요리를 대신했습니다. 그걸 본 남편은 또 저에게 아니 왜 손님한테 요리를 시켜? 당신 참 대체면이 안 사네. 그러지 말지. 뱃속에 아이는 있고 이혼을 할 수도 없고 그때부터 제 속이 문드러진 것 같아요. 원래 저의 성격은 정말 밝고 사람들을 좋아하고 어울리는 것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쾌활한 사람이었거든요. 결혼 이후로 점점 어두워진 저는 우울증에 시달리고 매일 밤 잠을 설치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매일매일 한 움큼씩 빠지고 스트레스로 헛구역질하는 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모습을 알게 된 저희 언니가 참다 못해 제 남편에게 한마디 한 거죠. 이럴 거면 내 동생이랑 왜 결혼한 거냐고, 육아는 혼자 하는 거냐고, 대체 왜 맨날 밖에 나가서 들어오지를 않는 거냐고요. 언니는 사법고시를 합격해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었고 엄청 강단 있고 무서운 성격이었어요. 그리고 언니가 제 남편의 치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은 언니에게 꼼짝 못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그래도 제 눈치를 보긴 보더라고요. 맨날 새벽에 들어오던 사람이 12시 이전에 들어오고 애기도 보기 시작했으니까요. 제 나이대 사람들이 의뢰 그러듯이 저도 아이 때문에 결혼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애들을 보면 스트레스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남기고 죽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살다 보니 10여 년 일하는 세월이 흘렀고 애가 중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생활비를 안 주는 남편 때문에 저는 설거지하는 일을 하고 다녔고 남편은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었어요. 애 학원비부터 시작해서 준비물까지 전부 다 제 돈으로 나갔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애가 기침을 심하게 하더라고요. 종서가, 너 무슨 일이니? 어디 아파? 왜 휴지에 피가 묻어 있어? 요즘 자꾸 기침을 하고 토할 것 같네. 감기인 건가? 얼른 약 먹고 푹 쉬어. 일주일이 지나도 아들의 몸 상태는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종석이가 쓰러졌어요.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종석이가 쓰러졌다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데요? 학교에서 애들이랑 축구를 하다가 갑자기 기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119 불러서 병원으로 이송하긴 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백혈구 수치가 안 좋다고 하네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손이 달달 떨리더라고요.
식당에서 설거지 알바를 하던 중에 받은 전화였기 때문에 저는 바로 사장님에게 달려갔습니다. 우리 애가 쓰러졌다고 하네요. 바로 병원으로 오라고 하는데 지금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야. 아휴, 큰일은 아니어야 할 텐데. 사장님의 배려로 저는 일을 멈추고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저를 보고 아이가 집에서 어땠나요? 이 정도 수치면 분명히 증상이 심하게 있었을 텐데 최근에 굉장히 피곤해하고 헛구역질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자도 피로가 안 풀린다고 그러고 항상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였는데 글씨를 보면 울렁거려서 못 보겠다고 했고요. 아무래도 소아암인 것 같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비정상으로 나왔고 항암 치료를 바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남자아이고 젊으니까 환자 의지만 있으면 치료는 오래 걸리더라도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너무 놀라셨겠지만 어머님분도 마음 단단히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저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무섭고 서러워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혼자서 애기 키운다고 나름대로 아등바등 살았는데 결국 나한테 온 결과는 이것뿐인 건가 싶은 마음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이 상황을 알렸고 온 가족이 병원에 다 모였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소식을 듣고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꼼꼼하게 봤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어머님. 꼭 종석이가 완치해서 학교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요. 종석이 꼭 완치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할 겁니다. 가슴이 뜨거울 정도로 활활 타오르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모성애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를 살리겠다는 그 신념 하나만 오롯이 제 마음속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도통 눈물을 안 보이는 남편도 아이의 병을 듣고는 눈물을 쏟아내더군요. 여보, 미안해. 아무래도 나 때문에 애가 아픈 것 같아. 그동안 나는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것 같네. 정말 미안해.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 남편을 보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아들 살리기에 돌입을 하였고요. 저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본격적인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생활비와 병원비를 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돈 이야기 앞에서 눈이 싹 돌아가더라고요. 병원비가 한두 푼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한숨을 푹 쉬면서 저에게 줄 돈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이없는 저는 애는 나 혼자 키워? 애가 암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는데 아빠라는 작자가 병원비 없다고 발뺌하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자존심 센 남편도 고집을 꺾지 않더라고요. 나도 열심히 사는데 마음대로 인생이 안 풀리는 걸 어떻게 해? 나보고 뭐 어쩌라고? 진짜 속 터져서 죽겠네.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진짜 지긋지긋하니까. 욕을 막 한 뒤로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알고 있었어요. 아빠의 이기심, 그리고 폭군 같은 성격을요. 눈치를 챈 아들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엄마, 마음 쓰지 마. 난 이미 내 마음속에서 아빠라는 존재는 지운 지 오래야. 그러니까 아빠한테 더 이상 뭐 바라지도 마. 나도 아빠한테 바라는 거 없으니까. 성숙했던 제 아들은 꽤나 속이 깊었어요. 아픈 와중에도 엄마를 위로해주는 아이였으니까요. 꼬박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고 암세포가 전부 없어지는 데 걸리기까지요. 그동안 울고 웃고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아이 병원비 대느라 저는 제 명의로 1억 가까이 돈을 대출했고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남편은 아이 때문에 힘들다고 집도 잘 안 들어왔어요. 속상해서 술 마신다는 핑계로요. 아이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생색은 굉장히 심하게 내는 그야말로 너무나도 별로인 남자였답니다. 너무 힘든 저는 시댁에 손을 뻗어보았어요. 어머님, 종석이가 아파서 이번 달 병원비로 1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돈을 제가 혼자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서요. 좀 지원해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 큰 돈이 어디서 갑자기 나겠니? 시댁은 잘 살았거든요. 땅도 몇만 평에 건물도 있는 집이었는데 자기 아들 제외하고는 전부 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자가 아픈데도 돈 한 푼 안 보태주는 오직 아들에게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마음속에 상처가 쌓여갔고 남편에게 점점 학을 떼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20살만 되면 기필코 반드시 이혼을 하리라 마음을 먹었고요. 완치 판정을 받은 아들은 다시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조심스러운 일상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화가 나더라고요. 아이는 규칙적인 생활을 꼭 해야 하고 면역력 때문에 수건부터 시작해서 식단도 다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애 아빠는 항상 그걸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가 겨우겨우 잠에 들면 술에 잔뜩 취해서 집에 들어온 남편이 소리를 막 질렀어요. 야, 이종석, 일어나. 남자가 말이야, 아버지가 왔으면 알아서 딱 인사를 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여보, 좀 조용히 해. 애가 방금 잠들었는데 왜 깨우고 그래, 정말로. 뭐? 아들놈 오냐오냐 키워서 좋을 게 뭐가 있어? 다 필요 없고 당장 바로 나오라고 해. 술병을 던지고 술에 취해서 꼬장을 부리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애 전용으로 써야 하는 수건에 발을 닦는 것은 물론이고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선언했습니다. 이혼하자. 이혼하자고.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나 정말로 많이 참았거든?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이 정도면 된 것 같다. 남편은 얼빠진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는 이혼 선언 이후부터 제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동안 남편 때문에 가지 못한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회도 오랜만에 나갔고요. 애 간병하느라 한 번도 이쁜 옷을 사입지 못했는데 저도 여자로서 살고 싶은 마음에 옷을 사입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저에게 의처증이 생기더라고요. 네 남자 생겨서 지금 나한테 이혼하자고 하는 거냐? 어이가 없었던 저는 난 떳떳한데? 모임 가는데 당신도 데리고 갈 수 있을 정도야. 그러니까 함부로 넘겨짚지 마. 남편은 진짜로 제 모임에 따라왔습니다. 중학교 모임에요. 너무너무 싫었던 게 남편이 가정에서는 최악의 남자이지만 밖에서는 정말 넉살 좋고 사람 좋은 모습을 보이거든요. 중학교 때 제가 왕따를 당했던 적이 있었어요. 왕따 주동자 이름이 이선희였고 걔도 동창회에 왔더라고요. 이선희를 꼴보기 싫어서 다른 쪽에 앉았더니 굳이 제 남편이 그 여자한테 말을 걸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겁니다. 동창회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 남편에게 저는 그 여자한테 왜 친하게 지내려고 말 걸어? 그 여자한테 왜 친하게 지내려고 말 걸어? 당신도 알잖아. 내가 걔 엄청 싫어하는 거. 굳이 내 앞에서 그런 걸 해야 해?
내 체면이 어떻겠어. 애들이 나 왕따 당했던 거 다 알고 있는데 진짜 화나게, 어? 남편은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저는 이 사람이랑은 정말로 말이 안 통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애도 아빠 때문에 힘들어하고 저도 남편 때문에 속을 너무 많이 썩혀서 더 이상 질질 끌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혼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집으로 대출 이자금 관련한 통지서가 하나 날아왔어요. 이게 뭐야? 나 몰래 언제 대출을 한 거야? 우편물을 뜯어보니까 제1금융권에서 5억, 2금융권에서 집을 담보로 6억, 그리고 사채까지 해서 총 13억을 대출한 거였습니다. 저 몰래 이자를 내다가 제가 우연히 그 통지서를 보게 된 거고요. 너무 놀랐어요. 사람이 놀라면 사고가 아예 정지가 되더라고요.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한참을 멍하게 앉아있다가 시계를 보니까 2시간이 지나 있더라고요. 남편이 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밤 11시가 지나서 술에 취한 남편놈이 집에 들어왔더군요. 싸늘하게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배고파. 나 속 아프니까 뜨거운 국물 좀 줘봐. 저는 바로 냉장고에 있는 차가운 콩나물국을 꺼내서 식탁에 놓았습니다. 네가 데펴 먹어. 그리고 밥 다 처먹었으면 거실로 와. 뭐라고? 지금 나랑 장난해? 네가 차려 먹어?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당신 술 마셨어? 저는 남편에게 통지서를 보여줬습니다. 빚 독촉장을요. 남편의 동공이 흔들리더라고요. 어디서 났어? 이걸 왜 찾아보고 난리야? 왜 남의 걸 뒤지고 그러냐고? 내가 뒤진 게 아니라 우편함에 꽂혀 있더라. 당신 왜 나한테 말도 없이 10억 넘는 돈 빌렸어? 그 돈 다 어디다가 썼어? 솔직하게 말해. 거짓말 치지 말고 다 말해. 지금 나 장난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다 쓰긴. 종석이 병원비로 한 푼 두 푼 쓰느라 대출받은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통에서 기차 뚜껑이 열리는 줄 알았습니다. 아들 병원비 내느라 제가 빚 1억을 지게 되었고 간병부터 시작해서 돈 드는 모든 것을 제가 감당했는데 이제 와서 아들 병원비 때문에 돈을 빌렸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바로 식탁 위에 있는 냉콩나물국을 들어서 남편의 얼굴에 퍽 쏟아버렸어요. 그리고 텅 비어버린 스테인리스 냄비로 남편의 등허리를 팍팍 때렸습니다. 그놈 자식 몸에는 콩나물부터 시작해서 고추까지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너 진짜 미친놈이구나. 어디서 병원비를 들먹여? 종석이는 내가 혼자 키웠어. 애 아픈 거 핑계대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 남편은 욕을 막 저에게 내뱉더니 갑자기 핸드폰이랑 지갑을 챙겨서 밖으로 나갔어요. 그날 이후로 그놈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원래도 말없이 3일씩 집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라 그날도 역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전화를 해봤어요. 어머님, 종석 씨랑 혹시 연락돼요? 모르겠다, 난. 너네들 싸웠니?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투로 어머님은 되려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슬슬 애가 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하고 어디로 간지 알 수가 없으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 사람이 싫기는 했지만
이런 식으로 사이가 나빠지는 것을 원한 것은 아니었어요. 결국 저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냈습니다. 경찰도 처음에는 다 큰 성인이 집을 나간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수사를 제대로 안 했어요. 그냥 집을 나간 것도 아니고 부부싸움 이후에 집을 나간 거기 때문에 충분히 명분이 있다고 생각한 거고요. 하지만 2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안 되기 시작하자 핸드폰 추적부터 시작해서 실종 수사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한강에서 마지막 행적이 보였고요. 경찰은 빚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걸로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제 눈앞에서 사라지고 행방을 모르게 되었으니 속이 썩어 문드러지더라고요. 시댁에서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서 난리를 쳤고요. 시간은 흘렀지만 그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을 나간 이후로 저는 안방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너무 슬프고 힘들어서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사람이긴 했지만 그 정도로 힘들어하길 바랐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그 많은 돈을 빌린 이유를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제 마음속에는 너무나도 많은 답답함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실종된 지 5년이 흘렀고 경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실종 선고 재판을 할 거냐고요. 저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뭐냐고 물으니 실종되고 나서 5년 정도 흐르면 시체를 발견하지 못해도 사망 처리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은 안 하겠다고 했죠. 시댁에서는 차라리 사망 신청을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고민하던 무렵 한 지자체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무연고자 시체를 처리하던 중에 한 노숙자 바지에서 제 남편의 신분증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사망한 지 너무 오래되어서 유전자 감식 같은 건 현재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고요. 남편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시체는 화장 처리가 되었어요. 고민을 하던 중에 저는 실종 선고 재판을 청구하게 되었고 괜히 찝찝한 마음에 그 유골함을 제가 인계받았어요. 혹시 남편일 수도 있으니까요. 유골함을 인계받고 실종 선고 재판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이제 마음을 정리하는 게 낫겠어. 5년 기다린 거면 많이 기다린 거지. 이제 종석이도 군대 갈 나이이고 집도 정리하는 게 낫지. 그래서 저는 5년간 들어가지 않았던 남편의 방을 들어가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에휴,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기구하게 된 걸까? 그런데 그때 침대와 장롱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핸드폰이랑 각종 서류들이 발견된 겁니다. 놀란 저는 이게 뭐야? 그 핸드폰을 충전시켜서 열어보았어요. 그게 판도라의 상자였네요. 핸드폰에 깔려 있었던 메시지함을 본 순간 기함을 질렀습니다. 유부남 유부녀들의 은밀한 만남이라는 동아리에 가입해 있었던 겁니다. 남편놈은 거기서 활동도 꽤 활발히 했나봐요. 그러니까 그놈 자식이 저와 저희 아들이 병원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집으로 여자애들을 초대해서 즐기고 난리를 쳤던 거였어요. 그것도 유부녀들을요. 그 핸드폰이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을 해서 철저하게 저에게 숨긴 거였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게다가 더 열받은 건 뭔지 아세요? 남편과 제가 제 중학교 동창회에 함께 갔었잖아요.
그때 제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저를 왕따시킨 이선이랑 막 친하게 말하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 이선이랑도 잠자리를 했었더라고요. 남편이 이선희의 연락처를 물어봤고 저 몰래 둘이서 그렇고 그런 사이로 발전한 거였어요. 끝까지 저를 괴롭히지 못해 안달난 놈이었네요. 그 문자와 흔적들을 전부 본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그동안은 불쌍하고 측은지심에 널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정말 못 참겠다. 어디서 죽든 말든 네가 알아서 해. 이제 내 인생에서 네 같은 놈은 지워버릴 거니까. 저는 남편으로 추정되는 무연고자의 유골함을 들고 시댁에 찾아갔어요. 남편과는 이제 끝이니까 이 유골함 어머님이 버리든가 모시든가 알아서 하라고요. 거의 6년 만에 찾아간 시댁이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갔어요. 아들이 먼저 시댁 대문을 열었어요. 시골집이라서 그런지 대문이 잠겨있지 않더라고요. 신발을 벗고 집에 들어간 아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들 무슨 일이야? 깜짝 놀란 제가 시댁으로 들어간 순간 못 볼 걸 보고 말았네요.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실종된 줄 알았던 남편이 떡하니 거실에서 시모와 함께 밥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두 눈을 의심했어요. 내가 본 게 맞나 싶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해 화가 난 아들은 손에 들고 있던 유골함을 거실에 팍 던지면서 깨트렸어요. 아버지,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대체 뭐 하는 거냐고요?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거짓인 거예요? 실종된 사람이 왜 할머니네 집에 떡하니 있냐고요? 너무 화가 난 아들은 물건을 집어던지고 아빠 멱을 잡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시모는 펑펑 울면서 내가 다 설명하겠다고 하면서 아들을 뜯어말렸지만 종석이는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멱살을 잡고 개 패듯이 팼어요. 정말로요. 왜냐하면 제 아들은 제가 얼마나 고생한지 잘 알았거든요. 전단지도 돌리고 사람 찾는다고 장대비가 내리는 날 비를 맞으면서 오들오들 떨며 난리를 쳤으니까요. 그런 사람이 아주 떡하니 시댁에 있으니 고삐가 풀릴만 하죠. 입안이 다 터져서 피를 내뱉는 남편이 말을 꺼내더라고요. 내가 다 설명할게. 저는 신발을 남편의 얼굴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네가 하는 말을 내가 어떻게 믿니? 구렁이 같은 놈의 말을? 다 필요 없고 앞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수사관 통해서 말하는 걸로 하고 넌 이제 끝이다 진짜. 정신 나간 놈. 남편에게 욕을 내뱉고 아들 손을 잡고 시댁을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실종된 놈이 멀쩡히 살아있다고요. 접수를 받은 경찰관이 시댁으로 출동해서 남편을 조사했지요. 그러던 중에 형사가 수상한 것을 알아냈나 봐요. 제가 실종 선고 소송 진행 중이었잖아요. 알고 보니 남편 앞으로 생명보험이 들어있었습니다. 사망할 시에 보험금으로 수억이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보험금 수령자가 제가 아니라 시어머님이었더라고요. 그제서야 조금씩 퍼즐이 맞추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실종 선고로 사망 판정을 받으면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수령자에게 주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이게 악용이 엄청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5년만 없는 사람으로 살면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결국 남편은 사기 관련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를 통해서 그동안의 소름 끼치는 정체가 밝혀지게 되었네요. 저랑 아들이 암투병을 하고 있을 때 남편은 강남에서 술 마시고 약하고 유흥을 즐겼나봐요. 그러면서 유부남 유부녀 만남을 알게 되었고 아주 더럽게 논 거였고요. 계속 돈을 쓰면서 방탕하게 살고 싶은데 현실은 회사원이니까 눈앞이 캄캄해진 거고 범죄를 계획한 거였어요. 오직 돈을 위해서요. 그래서 자기 명의로 은행권에서 돈을 엄청 빌린 거였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1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집을 담보 잡았으니까요. 그리고 2금융권, 3금융권, 사채까지 해서 싸그리 끌어모아 10억이라는 돈을 만들어낸 거죠. 소름이 돋더라고요. 하지만 밀려오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남편은 머리를 굴린 거죠. 실종 선고를 받으면 이자도 탕감할 수 있고 보험금도 나오니까 시댁 식구들이랑 머리를 맞대어서 계획을 짠 거였습니다. 와, 정말 하나의 영화 아닌가요? 저는 아무리 제 남편이라고 해도 이렇게 사악한 사람인 줄 그날 처음 알게 되었어요. 형사도 저에게 이걸 말해주면서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아들이 암에 걸렸는데 어떻게 아빠라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요? 아마 죄질이 나빠서 구속될 것 같네요. 철저하게 계획범죄라서요. 결국 남편은 구속되었고요.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어요. 지금은 2심 항고를 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요. 보험회사 쪽에서도 남편에게 소송을 걸어서 옥중에서 지금 소송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해서 지금은 법적으로 이혼인 상태네요. 아들은 저에게 엄마, 나는 이제 아빠 없는 사람으로 살려고. 저런 사람이 내 아빠라는 게 너무너무 소름 끼쳐. 엄마가 미안하다. 우리 종석이가 좋은 것만 보고 살기를 바랐는데 미안해. 됐어,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엄마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아들과 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날 정말 평생 흘릴 눈물을 다 흘린 것 같아요. 그렇게 한바탕 눈물을 쏟아내니까 그래도 마음이 조금은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선이, 저를 왕따시킨 그 여자애한테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어요. 중학교 애들 단톡방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말했죠. 이선이, 너는 옛날 버릇 못 고치는구나. 내 남자친구가 잘생겼다고, 그게 질투가 난다고 날 왕따시키고 나에 대한 헛소문을 내더니 결국에는 내 남편도 꼬시네? 평생 비밀로 가지고 갈 줄 알았지? 어림도 없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다 필요 없고 법의 심판을 받으러 가자. 바로 이선희 걔는 단톡방을 나갔더라고요. 애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냐고 난리가 났고 저는 한치의 거짓말도 없이 솔직하게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제 남편과 이선희가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것을요. 그러자 저 말고도 다른 피해자들이 한두 명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애들에게 사과를 받았습니다. 이선희 말만 듣고 너를 왕따시켰는데 너무나도 미안하다면서요. 이상하게 사과를 들으니까 바보처럼 눈물이 나고 가슴속에 쌓인 한 같은 게 전부 싹 풀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사과 한마디이면 내 마음속의 상처가 해결되었을 텐데 나는 그동안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았구나 싶었습니다. 서러웠어요. 인생이 뭐라고 이렇게 힘든 건지.
결국 언니한테도 제가 겪은 모든 것을 말해주었고, 변호사인 언니가 사건을 함께 도와주면서 저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남들에게 민폐 끼치기 싫어서 힘든 일이 있어도 저 혼자 끙끙 앓면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극복을 하고 일어서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힘들고 쉽지 않은 인생이지만 버티고 버티다 보면 결국 상처는 잊힌다는 것을 깨달았네요. 워낙에 옛날 시절에 어른들의 강요로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된 게 제 인생을 평생 괴롭혔습니다. 아마도 저랑 비슷한 개띠분들은 이런 일들을 겪은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란 것을 알기에 저의 사연을 공유하고 싶었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아들은 군대를 갔다 오고 지금은 번듯하게 직장을 자리 잡고 잘 살고 있네요. 엄마 혼자 키운 거랑 마찬가지인데 구김살 없이 잘 커주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은 힘들어하지 않고 잘 살아보려고요. 나이만 많이 먹었지 마음은 아직도 어린가 봐요. 여리디 여린 저는 오늘도 어른이 되고자 공부하고 또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어도 인생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국에 버티고 살다 보면 힘든 일들은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영원한 상처도 없더라고요. 얼마 전에 법원에서 우편물이 하나 날아와서 심란한 마음에 고민을 하다가 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날이 추우니 다들 옷 따뜻하게 입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 환절기이니까 몸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